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측정 결과의 해석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원 측정 결과에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충분히 활용할 경우 품질 관리는 물론이고 설계나 또는 가공 공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정보만을 얻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측정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측정 결과에 표현되는 각종 항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차의 해석 및 표시 방법, 그리고 측정 결과에 나타난 각 항목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차 해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차 해석에 앞서서 우선 공차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원이나 원통 등 우리가 측정 요소라고 표현한 것들을 형체라고 부릅니다. 형체는 치수나 공차를 적용하거나 또는 끼워 맞춤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의 지름과 같이 형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을 치수라고 하는데 형체의 치수, 즉 측정값을 실치수라고 합니다. 제품은 정해진 제조 공정을 통해서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 제조 과정에서는 반드시 오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치수로는 제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설계 시에 제품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오차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때 허용된 치수를 허용 한계 치수라고 하는데, 허용 한계 치수에는 최대 허용 치수와 최소 허용 치수가 있습니다. 최대 허용 치수는 허용 가능한 형체의 최대 치수이고, 최소 허용 치수는 허용 가능한 형체의 최소 허용 치수입니다. 최대 허용 치수를 상한 치수, 그리고 최소 허용 치수를 하한 치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허용 한계 치수가 주어지는 기준이 되는 치수를 기준치수라고 합니다. 3차원 측정기에서는 기준값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치수와 기준치수의 대수차, 즉 측정값과 기준값의 차를 치수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차 또는 편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차는 측정값에서 기준값을 뺀 값을 의미합니다. 제품의 기능을 고려해서 설계 시에 허용된 치수차를 치수 허용차 또는 공차라고 합니다. 최대 허용 치수에서 기준 치수를 뺀 값을 위치수 허용차 또는 상한 공차라고 하고, 최소 허용 치수에서 기준 치수를 뺀 값을 아래 치수 허용차 또는 하한 공차라고 부릅니다. 상한 공차와 하한 공차의 차를 치수 공차라고 하고, 기준값과 공차를 합쳐서 규격이라고 부릅니다. 즉 규격은 기준값과 공차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을 그림의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일 설계 도면에 규격이 35 플러스 마이너스 0.05로 규제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준 치수는 35가 되고 상한 공차는 0.05 그리고 하한 공차는 마이너스 0.05가 됩니다. 따라서 공차는 0.1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한 치수는 기준값 35에다 상한 공차 0.05를 더한 35.05가 되고,
하한 치수는 기준값 35에서 하한 공차 0.05를 뺀 마이너스 34.95가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이 부분이 기준값이고 이 부분이 상한 치수, 그리고 이 부분이 하한 치수가 됩니다. 만일 측정값이 34.97이었다면 오차는 측정값 34.97에서 기준값 35를 뺀 마이너스 0.03이 됩니다. 이 값이 기준값이고 이 값이 측정값이 되고 여기서 이 값은 오차가 되는 것이죠. 측정값과 기준값을 비교해서 편차를 계산한 다음 이 값을 공차와 비교해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게 됩니다. 편차가 공차 내에 있으면 합격으로 판정하고 공차 밖에 있으면 불합격으로 판정합니다. 만일 측정값이 불합격인 경우에는 공차를 벗어난 값을 표시해주고 합격인 경우에는 편차의 분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부호를 이용해서 표시합니다. 합격인 경우에 편차의 분포도는 공차에 대한 편차의 비율을 편차가 갖는 부호의 개수로 표시합니다. 부호는 공차 25%당 한 개씩 표현합니다. 표시에는 다음 그림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준값이 34이고 상한 공차가 마이너스 0.1 그리고 하한 공차가 마이너스 0.5인 경우 이 경우입니다. 상한 치수는 33.9이고 하한치는 33.5가 되므로 공차는 0.4가 됩니다. 이 경우 중간 치수는 33.7이고 이때 공차는 플러스 쪽으로 0.2, 마이너스 쪽으로 0.2가 됩니다. 따라서 편차 분포를 나타내는 부호는 0.05에 한 개씩 표시하게 됩니다. 지금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편차가 마이너스 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플러스 쪽에 있으면 플러스 부호를 붙이게 됩니다. 또 그림 아래와 같이 12에 플러스 마이너스 0.1인 경우에는 0.025당 한 개씩의 부호가 표시됩니다. 지금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호가 많이 표시된다는 것은 공차의 경계 부분에 편차가 놓여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그림은 실제 측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X값의 경우 지금 이 부분입니다. X값의 경우 편차가 하한 공차보다 0.0096만큼 작기 때문에 판정란에 마이너스 0.0096이 표시됩니다. 즉 이만큼 불합격됐다는 표시입니다. 또한 Y값의 경우 공차 범위 내에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차 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상한 공차의 75%인 0.0375를 초과함으로 플러스 마크가 4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X값은 공차를 마이너스 0.0096만큼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난 값이 지금 이 부분에 표시가 되고 Y값인 경우에는 플러스 쪽으로 공차의 75%를 초과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크가 4개 찍힌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소 개선에 필요한 최소점을 초과해서 프로빙하거나 또는 최소점을 초과해서 되브름하는 경우에 표준 편차가 개선됩니다.
표준 편차는 계산된 요소에서 각 프로빙 점까지 편차의 제곱 합을 프로빙 수로 나눈 값의 제곱근으로서 프로빙된 요소의 형상이 갖는 불균형성, 즉 모양 편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양 편차가 정규 원토를 이루는 경우 표준 편차의 2배가 요소의 모양 편차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표준 편차와 함께 편차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표시해 주는데, 이 경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모양 편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상을 갖는 직선이 있고 이러한 점들을 프로빙했다고 가정하면 계산된 직선은 지금 보시는 이러한 이상적인 직선이 됩니다. 약간 밑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직선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계산된 직선은 이러한 직선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프로빙 점까지의 편차들은 바로 이러한 값들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값, 각 프로빙 점까지의 편차가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각각의 편차들을 제곱한 값들의 합을 프로빙 수로 나눈 값이 되고, 최대 편차는 이 점, 그리고 최소 편차는 이 점이 되므로 최대 편차와 최소 편차의 차이값, 즉 이 값이 모양 편차가 됩니다. 즉 여기서는 진직도가 되는 것이죠. 표준 편차를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편차를 S라고 놓으면 S는 루트를 씌워서 편차의 제곱을 합한 것을 프로빙수 N으로 나눈 이러한 식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최대 편차가 되고 이 부분이 최소 편차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모양 편차, 즉 진직도가 됩니다. 그리고 계산된 이상적인 직선에서 각 프로빙 점까지의 편차를 D라고 표현하면 표준 편차 S는 각 위치에서의 모양 편차들을 모두 제곱을 한 것을 합하게 됩니다. 즉, 각 위치에서의 모양 편차의 제곱 합을 프로빙 점의 수 N으로 나눠준 다음 이것을 제곱근으로 만드는 이러한 방법으로 표준 편차가 계산됩니다. 그러면 실제 측정값에서 표준 편차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통은 최소 프로빙점이 5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8점을 프로빙했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계산됩니다. 계산된 표준 편차는 0.00755이고 이 프로빙된 원통에서 최대 편차는 0.0106 그리고 최소 편차는 마이너스 0.087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값의 차를 계산하면 이 원통의 모양 편차, 즉 원통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투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축선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측정하는 경우 축각은 평면의 법선 또는 직선이나 원통 그리고 원뿔의 축선이 특정 좌표계의 기준축에 대해서 기울어진 각도로 나타냅니다. 3차원 측정에서는 축각을 주로 투영각으로 표시하는데, 투영각이란 작업평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특정 좌표계의 기준축과
요소 축선의 그림자가 이루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기준축은 측정된 축선과 가장 작은 각도차를 갖는 측정 좌표 이상의 축이고, 투영각은 기준축을 제외한 나머지 두 축 방향에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측정된 축선이 G축에 가장 가깝다면 기준축은 G축이 되고, 투영각은 Y축 방향에서 빛을 비춰봤을 때 GX 평면에 나타나는 투영각, 즉 이러한 투영각과 X축 방향에서 빛을 비춰봤을 때 YG 평면에 나타나는 투영각, 바로 이 투영각이 되겠죠. 이 두 개의 투영각을 표시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투영각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과가 아니고 투영각이 됩니다. 측정 좌표계가 X와 Y 그리고 G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측정된 요소의 축선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X 그리고 Y, 이쪽 방향이 G축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축 방향의 표시를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X 그리고 이쪽이 Y 그리고 이쪽이 G축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G축에서 빛을 비추어 보는 경우 XY 평면에서 축선의 그림자가 이러한 모양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 그림자의 축은 Y축보다 X축에 가깝기 때문에 X축이 Y축으로 이만큼 기울어졌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빛을 Y축에서 비추게 되면 GX 평면상에 이러한 그림자가 생기게 되고, 이 그림자는 G축에 가깝기 때문에 G축이 X축으로 이만큼 기울어졌다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X축에서 빛을 비추는 경우에는 YG 평면상에 이러한 축선의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 그림자는 G축에 가깝기 때문에 G축이 Y축으로 이만큼 기울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준축이 G축이 되기 때문에 G축에서 본 투영각을 제외한 바로 이 각도와 이 각도를 이 축선의 투영각으로 표시합니다. 지금 이 그림과 같이 기준축에서 본 투영각은 투영 직선의 축각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투영각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두 축이 구성하는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투영각이 4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축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계산되는 투영각은 45도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기준축에 따른 투영평면은 기준축 자신이 바라볼 때 나타나는 작업평면을 제외한 나머지 두 평면이 됩니다. 즉, 기준축이 X인 경우에는 XY 그리고 YG 평면상의 투영각이 나타나고, 기준축이 Y인 경우에는 XY와 YG 평면상의 투영각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기준축이 G축인 경우에는 YG 평면과 GX 평면상의 투영각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영각의 부호는 축선의 그림자가 1사분면이나 3사분면에 위치한 경우에는 플러스로 표시하고 2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위치한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그림과 같이 평면을 측정한 경우 기준축은 G축이 되고 투영각은 GX 평면에서
X축으로 기울어진 각도와 YZ 평면에서 Y축 방향으로 기울어진 각도를 표시합니다. 즉, 이 각도와 이 각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각도는 1사분면에 위치하므로 플러스가 되고 두 번째 각도는 2사분면에 위치하므로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각도가 30도이고 이 각도가 10도라고 가정하면 첫 번째 각도는 G분의 X가 30도가 되고 두 번째 각도는 G분의 Y가 마이너스 10도가 됩니다. 다음은 기준축이 G축이 아닌 다른 축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평면의 법선이 X축과 가깝기 때문에 X축이 기준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각도가 40도이고 이 각도가 0도라면 첫 번째 각도 X분의 Y는 마이너스 40도가 되고 두 번째 각도 X분의 G는 0도가 됩니다. 첫 번째 각도 X분의 Y가 마이너스 40도가 되는 이유는 평면의 법선이 2사분면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 평면 자체를 가지고 축각을 계산하는 경우 X분의 Y가 30도 또는 40도와 같이 이 각도를 가지고 축각을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X가 Y로 마이너스 40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지만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X가 Y로 플러스 40으로 잘못 표현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평면 자체를 가지고 축각을 계산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인데 평면에서는 반드시 평면의 법선을 이용해서 축각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즉, 여기서 계산해야 될 각도는 평면이 갖는 이 각도가 아니고 평면의 법선이 갖는 이 각도라는 의미입니다.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Y축이 기준축이 되는 경우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각도가 35도이고 이 각도가 20도라고 가정하면 이 평면의 투영각은 어떻게 표시되어야 될지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면이 아닌 원통과 원뿔의 투영각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통의 경우에도 투영각 계산은 평면과 마찬가지입니다. 원통은 평면의 법선 대신에 원통축의 축선을 이용해서 투영각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는 X축이 기준축인 경우이고 이 경우는 G축이 기준축인 경우의 예를 표시했습니다. 원뿔의 투영각 계산 방법도 원통과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이 경우는 X축이 기준축인 경우이고 이 경우는 G축이 기준축인 경우의 예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영직선의 축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투영직선의 투영각 계산도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투영직선은 프로빙 데이터를 작업평면으로 투영시켜서 계산하기 때문에 투영직선은 작업평면상에 나타난 투영각 한 개만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나머지 축에서 본 투영각은 0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므로 계산을 생략합니다. 즉,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측정된 투영직선의 경우
기준축이 x이면 xy 평면상의 이 각도만 계산하고 gx 평면상의 이 각도는 0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출력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투영각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측정 결과를 측정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편리하게 변환시키기 위한 몇 가지 변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통 좌표계입니다. 집교 좌표계로 계산된 측정 결과를 원통 좌표계로 변환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측정점의 좌표를 XYZ 대신에 RA 그리고 H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원형 공작물의 주변에 구멍이 가공되어 있는 경우 직교 좌표계로 측정하는 것보다는 원통 좌표계로 측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교 좌표계를 원통 좌표계로 바꿔주면 측정점의 좌표가 X나 Y 이 값 대신에 반지름과 각도로 표시됩니다. 다음은 기준축 지정입니다. 각도를 계산할 때 각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축을 임의로 지정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3차원 측정에서는 작업 평면에 따라서 기준축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측정 결과를 보다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축을 변경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기준축 지정 기능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기준축 지정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XY 평면에서 별도의 기준축을 정하지 않으면 플러스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가 계산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플러스 Y축을 기준축으로 지정하게 되면 바로 이 각도가 계산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서 기준축을 따로 지정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각도를 계산하는 방향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원 측정에서의 각도는 반시계 방향으로 계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계 방향으로 계산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에 각도 방향 지정 기능을 사용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그 사용 예를 보시겠습니다. 만일 이원을 측정해서 각도를 구하는 경우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각도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지정하면 계산되는 각도는 이 각도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계산한 것이죠. 만일 지금 보시는 이 각도는 죄송합니다. 이 각도는 이미 정해졌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각도를 계산하고자 한다면 각도 계산을 위한 기준축을 플러스 Y로 지정을 하고 각도 계산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의 각도, 즉 이 각도가 계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도 방향은 기준축 지정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원하는 각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사각과 회전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투영각으로 표현된 축각을 공간각으로 변환시킬 때 사용합니다. 경사각은 축선이 작업평면의 수직인 주축과 이루는 각도로서 90도를 초과할 수 없고 회전각은 작업평면상에 투영된 축 직선이 작업평면상에서 만들어낸 축각으로서 지정된 기준축으로부터 계산합니다. 다음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축선을 갖는 요소가 측정되었다면 이 축선이 주축인
G축과 이루는 이 각도가 경사각이 되고 이 축선을 XY 평면상에 투영시킬 때 작업 평면상의 기준축인 X축과 이루는 이 각도가 회전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 각도가 경사각이 되고 이 각도가 회전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투영 요소와 공간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투영점과 공간점입니다. 프로빙을 통해서 얻어진 점은 프로빙 방향만 인식하기 때문에 나머지 축 방향의 좌표는 0이 됩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점을 투영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세 축의 좌표를 모두 인식하는 점을 공간점이라고 합니다. 프로빙점은 기본적으로 투영점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공간점으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간점 기능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공간점의 개념과 용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 원의 중심과 홈의 중점을 이용해서 이러한 직선을 만들려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이 두 점을 투영점으로 프로빙한다면 이 점들은 Y 좌표만 인식하고 X축의 좌표는 특정 좌표계의 원점인 이쪽으로 투영해서 이 위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R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즉 Y 좌표만 인식을 하고 나머지 좌표는 0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결국은 좌표계 축상에 있는 이 두 점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두 점의 중점을 계산하면 원의 중심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좌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원의 중심과 홈폭의 중점을 이용한 직선은 결국 이 측정 좌표계 축선상의 이러한 직선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프로빙점을 공간점으로 변환시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공간점의 경우에는 좌표를 모두 인식하기 때문에 프로빙한 위치의 이 두 점이 되고 이 두 점을 이용한 중점을 구하면 바로 이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의 중심과 홈폭의 중점을 이용한 이러한 직선을 계산하면 바로 우리가 의도한 그러한 직선이 되는 것입니다. 원의 경우에도 같은 개념이 적용됩니다. 투영원은 작업 평면상의 좌표만을 인식하는 원으로서 주축 방향의 좌표는 작업 평면에 투영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여기가 원입니다. 이에 반해서 공간원은 실제 프로빙한 위치를 주축 방향의 좌표로 인식하는 원입니다. 두 원을 이용해서 공간 직선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간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만일 이 단면과 이 단면, 이 두 단면에 놓여진 원을 측정해서 직선을 만드는 경우 투영원인 상태에서는 주축 방향의 좌표가 모두 작업 평면으로 투영되기 때문에 이 두 원은 같은 평면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첫 번째 단면에 있는 원도 주축 방향의 좌표는 모두 작업 평면으로 투영시키고 두 번째 단면에 있는 원도 프로빙과 동시에 주축 방향의 좌표는 모두 작업 평면으로 투영돼서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직선을 연결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업 평면상의 투영 직선으로 계산됩니다. 지금 이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점은 윗단면에 있는 원의 중심이고 이 점은 아랫단면에 있는 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공간원이 지정되었다면 프로빙한 위치를 주축 방향의 좌표로 인식하기 때문에 즉
프로빙된 위치가 이 위치라면 이 단면에서의 원으로 인식하고 프로빙된 단면의 위치가 이 위치라면 바로 이 단면에서의 원이 계산됩니다. 즉 원의 중심점은 이 지점이 되겠죠. 따라서 공간원으로 인식된 이 두 원의 중심 좌표를 이용해서 직선을 만들어내면 이와 같은 공간직선이 개선됩니다. 양 단면에 가공된 지름이 서로 다른 두 원을 이용해서 공간 정렬을 실시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거리와 지름 계산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나 원뿔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 단면의 위치에 따라서 지름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지정된 단면에서의 지름이나 또는 지정된 단면으로부터 일정한 지름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알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거리와 지름을 변화해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뿔의 경우 거리를 입력하면 입력된 거리에서의 지름이 계산되고 반대로 지름을 입력하면 입력된 지름까지의 거리가 계산됩니다. 참고로 원뿔은 거리를 적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즉 같은 거리라도 이쪽 방향으로 적용하면 이러한 지름이 계산되지만 반대로 아래쪽으로 거리를 적용하면 이 원뿔이 연장돼서 이 지점의 지름이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뿔에서 거리를 입력할 때는 방향을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원뿔에서의 거리는 관통점으로부터 계산됩니다. 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개념이 적용됩니다. 단지 구는 구의 중심 좌표로부터의 거리가 계산되므로 적용되는 방향에 관계없이 계산되는 지름이 동일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거리를 입력하면 지름이 계산되고 지름을 입력하면 거리가 계산되는데 구는 구의 중심 좌표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거리를 적용하도 계산되는 지름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측정 결과의 해석과 기능 선택에 관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능들을 잘 활용해야만 측정 결과로부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측정기 회사에 따라서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 개념은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결과를 해석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